소세지 먹어요?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해? 몇 킬로야? 키가 얼마야? 담배 펴요? 언제 폈어? 언제 끊었어? 술 뭐? 이건 도덕책이지. 나쁜 이유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대장직장을 안 걸리는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우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이 강의를 하는 것 중에 4꼭지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질병이죠, 질병. 오늘은 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어느 순간에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본 시간이 최근이어서 저는 어릴 때 클 때부터 개발도상국이다, 후진국이다, 그러다가 좀 중진국 이렇게 표현하기를 중진국이구나 했는데,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당당하게 선진국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달라지면서 많은 분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일단 오래 살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무슨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장수만세.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 그 앞에서 재롱 떨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우량아 선발대회 해가지고 어이구 얘가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났네 해가지고 막 뚱뚱한 애기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뚱뚱하다고 보면 별게 아니고 그냥 뚱뚱하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어르신들은 나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하느라 뼈 빠지고 그게 이제 한국의 딱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 수명, 옛날엔 평균 수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수명을 얘기를 하면 80세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외래 클리닉을 본 지가 진짜 오래됐으니까 환자분들이 오는 나이를 보면서 그냥 체감을 해요. 제가 20년 전에 외래를 볼 때는 70세가 넘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장례를 하면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70세 넘어서 장례를 치면 호상이라고 하고, 80세 넘어가면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 너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의 뇌졸중 환자의 응급치료는 포기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도 안 들어있었어요. 이미 지금 기대수명 이상 사신 분들이라 이런 치료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래를 보면 제 외래에도 100세 넘은 분이 걸어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이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당당하게.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고, 90세 넘어간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몇 분 오시고. 80세 정도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세요. 70세는 형님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지하철에도 형님 해야 되고, 거기 함부로 못 앉기도 하고, 막 70세 되시는 분들이 막 거기 앉으라고 내가 뭐 이렇게 막 화도 내시고 막 이런 세상이 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람의 수명이 조선시대 40대였습니다. 40대. 유럽의 중세시대 40대였습니다. 이때 40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80세 넘어가는데 거의 한국의 특히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의 그 성장률은 너무 놀라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종족은 한국의 여자일 것 같다라고 빠른 속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서 이거 올라가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다 해가지고 거의 1등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1등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80세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실제 과학적인 면에서 지구상에서 인류라고 부르는 호모라고 부르는 이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게 된 지가 200~300만 년인데, 호모 사피엔스로 살게 된 건 30만 년이거든요. 30만 년 동안 80세 이상을 살게 된 건 20~30년밖에 안 됩니다. 300만 년 중에 30년을 드디어 80세를 넘게 살아보고 대부분 40세 정도. 그리고 심지어 상당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최근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 부르는 수많은 나라들도 수명이 70세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넘어가는 굉장한 전 세계적인 수명 증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의학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아닙니다. 의학의 발전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10% 정도다. 의학이 아니다. 90%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악마의 노벨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 덕분이다.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농업혁명이 벌어졌다. 그 전까지는 농업을 하면 비료라는 개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비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줘야 돼요. 질소를 줘야 돼요. 단백질, 아미노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소는 나이트로젠, N, 질소예요. 질소가 없으면 식물은 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질소가 있는 순간 그 식물은 질긴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점점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단단한 조직에서 생산한 그런 그 곡물들이 단백질을 많이 가지게 돼요. 콩은 질긴 조직으로 제크와 콩나무가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긴 조직으로 하려면 질소가 필요했던 거지. 그리고 얘들이 나온 콩조차도 질소가 많아지면서 이 질소를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먹으려면 단백질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분뇨밖에 없었던 거지. 똥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거의. 그러니까 비료를 줄 수 있는 게 사람한테서 다 이 귀한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제 이 분뇨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츠 하버라는 이 과학자가, 독일 과학자가 충격적인 공정을 만들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많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70% 이상 질소잖아요. 20%가 산소고 공기 중에 질소를 채집해서 화학적으로 비료를 만듭니다. 지금 질소 비료는 어디 재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공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하게 되면 이 단백질 질소를 채우기 위한 휴경지가 필요했어요. 얘네들이 어디선가 다시 와서 또 질소가 또 생겨라. 그동안 쉬자 이러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채집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질소 비료라는 게 없을 때는 어떤 섬에 무슨 인디움이라고 하는 무슨 새 똥으로 된 뭐 그런 비료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도 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를 이분이 성공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줄만 하고 이분 때문에 막 매년 다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고 다 개간을 해서 산도 다 파가지고 다 이제 농경지를 어마어마한 이제 진짜 신석기 혁명 이후로 최고의 농업혁명이 벌어집니다. 20세기 초에. 이걸 하버버시 공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왜 악마의 노벨상이냐? 이분이 이 공정과 이 머리를 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게 돼서 나치 이 정권에 열심히 협조하는 사람이 됐고 실제 그런 상태일 때 노벨상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지금도 이제 악마의 노벨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실 사람의 수명이 는 건 도대체 밥을 잘 먹었더니 농업이 잘 되니까 왜 수명이 늘어요? 밥을 잘 먹으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제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첫 번째,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변온동물이 아니라서 반드시 첫 번째 모든 에너지 거의 70% 이상을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찌지 아닙니다. 70%는 체온 유지하는 데 써요. 가만히 누워있어서 살 빠질 수 있어요. 적게 먹으면. 두 번째로 그 에너지가 남으면 지적 활동과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써요. 그래도 남으면 면역 활동에 씁니다.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요. 이 하수도가 왜 충격적이냐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하수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있었어요. 기본적인 하수도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듣는 얘기 보면 하이힐이 생긴 이유가 파리 시내에 너무 똥오줌이 많아서 그 밟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밟으려고 만든 신발이 하이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차가 생기고 하이힐을 만든 이유가 좀 저기 걷기 싫다 진짜. 다 이 파리 시내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만 완전 똥밭이었거든요. 사람과 완전 어마어마한 똥밭. 성에서 귀족이 살고 왕이 사는 성에서 시설이 좋으니까 그걸 하수도로 어떻게 했을 것 같죠. 밖에 이제 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강으로 어떻게 하수도 시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안에 화장실에서 그냥 분뇨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떨어져요.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모든 성이 다 그렇게 됐어요. 중세시대 모든 성이. 기가 막힙니다. 왕이 살건 귀족이 살건. 하수도가 제로. 그래서 어떤 천벌을 받냐면 패스트, 홍역. 그러니까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다 겪어요. 그리고 거의 전멸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이유가 하수도가 없어요. 너무 더럽게 쥐하고 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단지 더러운 게 아니라 수많은 병원균들과
이게 다 전염이 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19세기 말 20세기 때 이제 공중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미 과학은 발전했던 유럽이 드디어 위생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하고 이제 전 세계를 잡아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위생도 전파하면서 이 두 가지로 수명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이 나빠도 여러분들의 면역력, 면역세포들이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들을 막을 힘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오래 사냐? 두 가지 핵심은 면역입니다. 사람을 죽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생물이었고 그 미생물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그 인체의 힘을 기른 것뿐 아니라 애초에 환경에서도 미생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사람이 2배 이상 살게 됐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니까 밥을 잘 먹고 위생을 하는 것 때문이었고 의학 발전은 아니었다. 아닌 건 아니고 한 10%. 뭐 요것도 얘기할 말이 있는 게 그럼 의학 발전이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엄청 살려줬어요. 의사와 의학 발전은 개인적인 도움만 줍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의 의학은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외래 클리닉을 보고 입원 환자를 보는 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의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환자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헬스케어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 안에 소속된 의사로서 한 명의 환자를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전체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정은 나라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OECD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되게 좀 의사들이 수준이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뇌졸중을 딱 놓고 봤을 때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최하위,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1, 2등을 항상 한국과 일본이 다퉈요. 최고로 사망률이 낮아. 그런데 뇌졸중 전체 사망률은 우리가 거기 멕시코, 라트비아 이런 나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욕을 하는 영국 막 이런 나라에 더 위에 있어요. 그 나라들은 뇌졸중 환자 한 명 한 명 치료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쁘거든요. 얼마나 나쁘냐 비교를 해드리면 영국에서 만약에 뇌졸중이 생겼다.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응급 환자니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뭐 예약하고 6개월 지나서 CT 찍는 거 그렇진 않아. 응급 환자라고 해서 병원에 갈 수 있어. 병원에 갔어. 그런데 신경과 의사 못 만나. GP를 만나요. 일반 의사.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이 뇌졸중 치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걱정을 해서 이 사람 치료 못할 텐데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신경과 의사 귀하니까 신경과 의사 있는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신경과 의사한테 치료 처방의 팩스를 받을 수 있게. 그 연구 이름이 익스프레스 연구예요. 익스프레스. 초고속으로 신경과 의사한테 24시간 안에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영국의 뇌졸중 환자의 치료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국 전체 뇌졸중 환자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우수해요. 놀랍죠? 그런데 병원 내 사망률은 한국이 말도 못하게 우수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병원 외 사망률이 한국이 여전히 후진국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병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현재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헬스케어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명을 늘리는 건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꾸느냐. 어떻게 하면 하수도를 만드느냐. 그런 거 하나가 이제 덜컹덜컹 이제 수명이 팍팍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을 내서 뇌졸중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뇌졸중하는 의사들은 엄청 어려운 뇌졸중 환자를 보고 내가 치료해야지 여기에 보람을 느끼는데 저는 그 생각한 거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 왜 걸리게 한 다음에 그걸 치료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안 걸리게 만드는 거를 40대 때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예 환자가 안 될 텐데.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이 한 90%. 물론 그걸로 저 때문에 신경과가 멸종할지도 모르죠. AI 때문에 지금 변호사 뭐 이쪽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망해야지 뭐.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시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과거대로 살면 꼰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당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는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제가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수준 높은 정의입니다.
생명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 또는 구조가 내부적 혹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위협받거나 제한되는 상태. 이거 잠깐 한 10초 읽었더니 그냥 바로 잠이 쏟아지시죠? 여태까지 좀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이게 무슨 만행입니까? 이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병을 영어로 얘기하면 disease라고 해요. disease. is, 편안함이 dis, 편안함을 디스하는 겁니다. 편안함이 깨진 상태를 disease라고 해요. disease라는 이 질병이라는 상태는 원인이 내부에서 왔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의 원래 기능이 깨졌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를 질병이라고 한다. 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유가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병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문에다가 뭐라 썼냐면 제 병을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내 병이 20개가 넘는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 빼고 다 알려줄게 하면서 쭉 제 병을 쭉 썼어요. 거기 보면 이승훈 교수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쓴 이유가 뭐냐면 병을 걸린 거를 창피해하거나 그거를 도덕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면 어르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는 말을 합니다.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해서 그 병을 안 걸리기 위한 노력을 좀 의사 수준에서 아주 과학적인 수준에서 했다면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항력이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고장이 안 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도 고장 난다. 그 고장을 창피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종류의 병이건 창피한 병은 없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어떤 부위가 고장나면 창피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창피해요? 엔진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뇌가 고장난 거야. 뇌를 고치면 되는 거지. 고칠 방법도 굉장히 많은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질병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면 대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요. 변비가 생겼어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과들은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과, 안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안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내가 이게 생기는 순간 몸에서 넌 안과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난 눈이 안 좋지만 안과를 갔더니 이건 신경과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왔어요라고 하면 눈이 안 좋아서 오는 사람 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전형적으로 의사들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의사들이 이 장기를 기준으로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 의국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을 보는 시스템조차 환자들과 만나는 인터페이스조차 이 기준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단한 다음에 이과를 찾아가야 돼요.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병원에 오면 일단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이과 갔다가 저과 갔다가 막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니까 다른 과를 전혀 몰라요. 이승훈 교수 빼놓고는 다 모르게 돼요. 이승훈 교수는 이상하게 다른 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외래를 아침 3시간 동안 63명을 보고 왔거든요. 그럼 한 명 보는데 1분에서 3분 정도 봐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환자 한 분이 저 감기약 지어주세요 하면은 제 진료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이라서 갑자기 이 환자를 위해서 감기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몇 분이 날아가요. 한국에서는 하기 힘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동네 병원 의사가 훨씬 잘 지으니까 거기서 지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사람.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사람. 일곱 온 다음에 그 안에서 머리가 아픈 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센터화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화된 병원으로도 많이 지금 구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학제적으로 그 센터 안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신경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신경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가 다 모여서 다 같이 컨퍼런스도 하고 한 환자를 놓고 이게 다 접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전부 센터화 해야 된다. 환자의 증상별로. 만약에 이제 그 상태 증상을 느끼고 난 다음에 환자가 이게 무슨 병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무슨 병이라는 걸 느낄 때 이 병을 너무 복잡하게 여러 병으로 아시지 말고 전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병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 병이 바깥에서 왔어요? 안에서 왔어요?로 나누라는 거지. 바깥에서 왔으면 바깥에서 온 건 당신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당신 탓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 그거는 병원균이 감염을 일으켰다. 코로나처럼. 당신이 축구하다 다쳤다. 외상성 질환. 당신이 약을 잘못 먹었다. 이 세 가지는 외인성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해서 뇌외상, 알코올 중독, 폐렴 이런 것들은 외인성 질환이다. 그래서 외인성 질환을 다루는 파트를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내인성 질환을 크게 나누면 사실 4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퇴행성 노화성 질환. 당신이 몸이나 장기가 늙어서 생겼다. 장기의 수명이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놀랍게도 암이 있습니다. 암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거의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전 안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암은 저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성 질환은 뭐냐? 다른 질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합병되는 질환.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이게 무슨 말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를 오래 하셔서 결국엔 동맥경화증이라는 그런 혈관 변성이 합병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즉 2차성 질환이기 때문에 1차 원인을 차단하면 안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전 이걸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고, 선천성 유전성 질환, 태어날 때부터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이제 유전성 질환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부모님이 너무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합 유전자를 받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결합 유전자까지 형성되면서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줬어? 이거 빼고 주지. 빼고 줬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 자체가 그 결합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굴 욕할 게 아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 결함성 질환.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가 고장나요. 아니 이 고장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야. 살다가 갑자기 타이밍 벨트 딱 끊어지네. 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것처럼 살다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는 예상 밖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보시면 거의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질환들의 전체적인 예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병들은 내가 이 병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의 인생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병의 일반적인 예후가 어떻다. 자연 경과가 어때? 치료를 안 했을 때 여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임상의학적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럼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자. 어떻게? 현재 이걸 승부를 걸 만한 치료 방법이 이런 게 있대. 그럼 그거 해봐야지. 근데 그걸 할 때 내가 무슨 희생을 해야 돼? 할 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병에 대해서.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방어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질병 유발인자가 지금 이 방어를 해야 되는 곳으로 마구 침투해 들어왔는데 거의 구멍이 나서 이 공격수들이 지금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지금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골키퍼 하나 놔두고 지금 막 뭐 거의 지금 끝장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는 외부 인자, 감염과 외상과 독성 질환, 암, 혈관성 질환 등등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방어벽이 제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감염이라 하더라도 면역력이 좋거나
외상이라 하더라도 그 외상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안 생길 수 있는 상태, 독극물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장과 간의 상태, 혈관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암이라 하더라도 이런 발암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몸 상태에 따라서 병이 초반에 안 생기거나 발전되는 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 병이 발병 유무, 발전 정도가 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격 인자가 엄청 강하면 불가항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격수가 엄청 약해도 방어벽이 엉망진창이면 얼마든지 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수비수들이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공격수가 여기 들어와서 공이 여기 있는데 지금 수비수들이 앞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축구에서 이게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하다가 이 뒷공간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뒷공간이 열려서 지금 이미 손흥민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슛만 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격력이 아무리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부, 면역력 이런 것들이 구조, 몸의 상태가 나쁘면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외부 물질이 굉장히 강하거나 자기 몸이 약하거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모든 병을 앞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책골도 쏩니다. 스스로 쏴요. 선천성 기형 유전성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은 공격을 안 했는데 스스로 내가 골대에다가 뻥, 공격수 여기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뻥 하십니다. 스스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더니 스스로 병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공격하고 생기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병들은 자책골이구나. 자책골이지만 그걸 스스로 뭘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기는 원리가 자책골이라는 거죠. 뇌졸중이라는 병에 대해서 그다음 대장암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뇌졸중이라는 병이 생겼을 때 뇌를 공격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뇌를 방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얘기를 드리는데 1단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수면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을 다 운동 부족까지 다 말씀드린다고 했고, 심방세동은 2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험 요인들이 공격을 하게 계속 놔두게 되면 방어를 하지 않고, 방어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을 빼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해가지고 얘네들의 상태를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약의 힘을 빌어서 방어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맥경화라는 게 안 생기게 됩니다. 동맥경화라는 것 자체가 이 누렇게 생긴 콜레스테롤 덩어리에 혈관벽 변성이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안 생기게 하고 있다. 전 뇌졸중을 보는 의사로서 저도 생기게 한 다음에 저도 극적으로 좀 치료해 보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안 생기게 한다고요. 여러분도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이거 생기게 하지 마라. 그 두 번째, 생겼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또 공격하려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험악해야 됩니다. 이 동맥경화반이 당장 터질 듯이 나빠져야 돼요.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게 그 위험률을 더 조정 안 하고 터진 상태에서도 혈전 만들게 하고,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이 동맥경화반을 안정시키는 요인, 어떻게 하면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터진 다음에도 혈전을 생기지 않게 하느냐. 이때 이 2단계 상태에서는 막을 방법이 약밖에 없어요. 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반을 안정시키는 요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그렇게 안정시키고, 혈전을 막는 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전제들이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복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지. 방어인자를 크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3단계 사건이 벌어졌어요. 뇌를 이제 마구 공격하는, 이제 지금 출혈이 생겼거나 혈액이 안 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뇌에서도 방어력이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이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병원에 왔다. 그래서 이 혈전을 빨리 제거를 해버렸다. 아니면 이 환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활성산소 제고제를 이승훈 교수가 신약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또 신약이 승인되는 바람에 그 약을 또 처치할 수가 있었다. 아직은 못 하는데 몇 년 기다리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약을 처치할 수가 있었다. 하면은 방어력이 크게 증가되면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계에서 이걸 공격하는 게 뭐고 방어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더 신기할 텐데 대장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뉴스도 있었어요. 오늘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왜 한국인들은 대장암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가? 위암보다 대장암이 이렇게 증가하는 오늘 뉴스예요.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류 가공육, 운동 부족, 비만, 흡연, 과음. 저 이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나쁘다. 이거 보면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왠지 나쁘다고 한 거 다 모아놨죠. 이건 도덕책이지. 과학이 아니야. 제가 사이언스를 얘기한다고 했지 도덕 가르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는 의학이 문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나쁜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대장암의 공격인자는 변입니다. 대장이 처리하는 건 변밖에 없거든요. 딴 게 있어요? 뭐 거기에 변 말고 뭐 산소가 공기 딴 게 있나요? 변 말고 없잖아요. 음식물이 소장에서 최대한 흡수하고 나 이거는 진짜 처리 안 할래. 이건 진짜 버려라 하고 내려간 몸에서 진짜 이건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것들이 응축된 덩어리와 장내 세균 덩어리만 모은 거잖아요. 버리라고. 대장 직장암이 생기는 가장 많은 부위는 변이 가장 많이 가둬진 곳에서 생겨요. 대장 직장 부위, 항문 바로 위에 대장 직장 부위에서 생겨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생각해 보건데 가장 버려야 되는 응축된 변이 오랫동안 나가지 못할 때 여기 있는 성분이 대장을 공격하는구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 성분이 뭐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오랫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이 연약한 대장벽을 계속 공격하는 당신만의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 이 대장벽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임상 연구로 통계 연구로 코호트 연구로 봤더니 이 음식들이었어요. 이 음식들을 오래 먹으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명백한 건 붉은 육류, 가공육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얘네들이 특히 대장 직장암과 연관이 됩니다. 그럼 무슨 성분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갑자기 이제 문과로 갑자기 F로 변해야 되니까 이거 소세지 좀 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소세지하고 햄을 많이 먹는데 저 변비가 없고 그냥 거의 말처럼 그냥 길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화장실 다녀야 되는데요. 그럼 합격! 대장 직장암에 안 걸리겠죠. 그게 과학이죠. 안 걸리겠죠. 족족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먹으면 무조건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대장 직장을 자극하는 상태. 그러면 첫 번째로 성분이 나쁜 것. 성분 나쁜 건지 제일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술을 먹었을 때 술도 약간 애매한 게 술 성분이 여기 남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육류 가공육. 그러니까 변의 성분이 나쁜 건 육류 가공육 하나예요. 한 가지. 두 번째, 비만과 운동 부족은 뭐가 나쁘냐? 변이 나가는 속도를 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과 비만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대장 직장에 가두고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게 문제가 된다. 흡연이라는 수많은 독소를 통해서 이 독소들이 대장벽까지 가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를 바로 죽이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요. 결국에는 초기에 이 암세포를 진압할 수 있는 힘을 떨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흡연 때문에. 흡연은 대장 직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암을 다 일으키는데 특히 폐암이 왜 그러냐? 폐는 일단 직통으로 가잖아. 그냥 바로 가자마자 여기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으십시오. 그럼 술은 왜 그러냐? 술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면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WHO에서 분류하는 것 중에 음주, 술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과학의 눈으로 공격인자와 방어인자를 생각했더니 그걸 알았더니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겠구나를 생활의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소세지 먹어요?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해? 몇 킬로야? 키가 얼마야? 담배 펴요? 언제 폈어? 언제 끊었어? 술 뭐? 이거는 도덕 선생님이지.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 이해가 되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변이 나가는 속도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사람마다 이것만 있겠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온 요인일 뿐인 거지 사람마다 변비가 생기는 요인들 다 다양하다고. 결과적으로 변이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래 걸리는 게 더 문제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내가 뭘 노력해야 돼? 자주 가야 되겠구나. 자주 잘 꺼내야 되겠구나. 이게 대장 직장을 안 걸리는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우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지 수명만 늘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아, 내가 한 90세까지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자지 픽 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대장암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대장암 강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또 놀랍게도 신경과 의사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댓글에 너는 신경과 의사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면은 빼도록 하고 오늘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를 좀 북돋워 주는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하나하나가 완결된 얘기로 하긴 할 텐데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유니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다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꾸 외전을 붙일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